자, 우리 이제 쟁점별 핵심 암기장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양이 많아졌는데 강의 시간은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5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어떤 시간을 못 채워서 봐서 좀 뒷부분 10분에서 20분 정도 강의 시간은 좀 뒤에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기획서에도 썼는데요.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지금 객관식 대비한 이제 판례가 1,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대충 셌는데 1,250개까지 셌었거든요. 그래서 다 좀 많아갖고 오케이 1,300 이상 이렇게 해버렸는데 객관식 뭐 우리가 80점 이상 득점하기에는 충분한 이제 부분이 되고, 근데 사실 이걸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면은 한 시간까지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5강이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중요도 표시를 이제 별로 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쟁점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쟁점들 별 2개, 3개짜리 이렇게 된 거. 그러다 강의 시간에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안 달았어도 쟁점 1번부터,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니까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주로 객관식 위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도 당연히 여기서 뭐 어떻게 사례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객관식이죠. 객관식으로 대비해서 뭐 들어갈 거는 웬만한 중요한 거 다 들어갔으니까는 요 정도. 근데 어차피 보지 말라 그래도 또 뭐 상기전 판례, 최신 판례 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사례도 이거는 뭐 한쟁점 한 사례니까는 그러다 이제 우리 복합 사례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런 뭐 재규제들도 있으니까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에는 암기장으로 웬만한 거는 다 처리가 되니까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쭉쭉 한번 넘어가셔갖고, 근데 여기서 가끔 많이는 아닌데 우리 판례 중에서도 최신 판례다 좀 중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보시죠. 먼저 8페이지 형법의 적용 범위. 8페이지 보시면은 이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 판례가 이번에 12회 때도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 판례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데 2번. 신설된 포괄 일제 처벌 법규가 됩니다. 상습 이제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 강제추행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해서 이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들. 이게 2013년이 기준이 되는데 이제 구형법이 있고요. 구형법이 있고 이제 신형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구형법이 적용되던 2013년 이전 당시에 강제추행 행위를 하나를 했어요. 하나를 했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 이후에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상습 강제추행. 지금도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상습범으로서 이제 가중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도 가끔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것도 이 상습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은 이것도 소급 적용돼 갖고는 감사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대법원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것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임죄가 돼도 이거는 구법과 신법, 법 개정 이전의 범죄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법의 대원칙, 소급형 금지원칙에 이건 필연적으로 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2018년에 미투가 뭐 난리 났었죠.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왜 영국계에서 아주 대부이신데 지금 저기 교도소 계세요. 영국계 대부인데 이 양반이 이제 아주 뭐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부하 그 단원들 대학로 상습 강제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렇게 이제 토크쇼 같은 걸 보면은 기자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07년인가 그래요. 이 행위가 이거 기소가 안 됐는데, 이것도 여기서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게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포괄죄에서 요것도 처벌할 수 있다. 이 판례 2018년이니까 이 판례는 2016년이거든요. 쟤네들이 뭐 법을 알아? 니들이 변호사야? 변호사라도 뭐 형법이 주전공 아니면 변호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판례가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소급형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고, 이거는 단순 강제추행이면은
요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단순 강제추행으로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다른 교재는 다 있지만은 요건 이제 요약되어 있으니까는 이때 소위 말해서 소추조건이 있으면 그것도 그때 국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때 2014년 이전은 이거 친고죄였었거든요. 그럼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 기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요건들은 다 지켜져야 된다는 것들. 이번에 이제 객관식에서도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페이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례용은 아닙니다. 이거 객관식용인데 이번에 한시법의 추구표에 대해서 전원 합의자의 판결에 의해서 기존의 동기설이 폐지가 됐습니다. 기존의 동기설은 법률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설은 뭐가 되느냐? 이때는 무조건 형법 그 1조 2항에 따라서 신형법을 적용하자. 지금 제가 여기 쭉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당연히 법률의 변경이 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국법에서는 처벌을 했었는데 신법에서 처벌 규정이 삭제가 되면은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서 1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니까는 소급 적용돼서 폐지가 됐으면 면소 판결. 형이 가볍게 개정이 됐으면 가변 신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제가 좀 설명을 붙여놨는데 법조문까지 해놨어요. 형법 1조 2항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중간쯤 아래쯤 보시면은 형법 1조 2항의 신법 우선주의와 형사소송법 326조 면소 판결이죠. 거기서 형소법 326조 중에서 제4호 범죄 후에 법령의 개표로 형이 폐지됐을 때 요건 이제 뭐 가로는 제가 이제 달아놓은 것들인데 판결문에서 이제 조문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형사법은 잘 모르니까는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판례가 무지하게 많았죠. 저도 이번에 기본소에서 이거 싹을 삭제했습니다. 무지하게 판례가 뭐 70개, 80개 됐었습니다. 그것도 기본소에 있는 것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걸 두 가지로 동기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률 개정의 동기가 첫 번째는 단순한 사태의 변화. 이거는 뭐 어떤 사정 변경에 따라서 법률이 변경됐을 뿐이지 무슨 뭐 어떤 법적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국법이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해서 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 이념의 변경, 즉 과거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법적 이념을 변경을 해서 결국 형을 폐지했다. 이때는 당연히 처벌하셨고 바로 아까 326조 형소법 326조 제4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해줘라. 그래서 법 개정의 동기에 따라서 이걸 갖다 처벌해왔고 이게 수십 년 동안에 형사법 이론에서는 엄청난 과제였었습니다. 판례도 진짜 엄청나게 많았고 출제도 됐었고 근데 이번에 작년에 12월 22일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그 우리 형사 전원 합의자 판결에 의해서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의를 따지지 않고 법령이 개폐가 됐으면 이때는 무조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라. 무조건. 이거는 뭐 사례용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고 다만 충분히 객관식에서는 내년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12월 20일이니까는 올해 12회 때는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13회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제가 볼 때 99%는 내년에 객관식 출제될 거다. 그 내용이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법인 번제인데 이것도 넘어가시고 자, 15페이지의 쟁점 7번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기출집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객관식 사례와 관련해서 나오고 또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이게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쟁점이 출제가 된 거죠. 위전착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 12회 때도 어쨌든 좀 이따 바로 보시겠지만 위전착이 사례로 출제가 되긴 됐습니다. 위전착이 출제되면 이 사례도 오면이 뭐 5대 사례 중에 아주 학설 중에 하나인데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지금 웬만한 건 다 갖고 왔는데 객관식에서는 우리가 이거 풀어내야 되니까 객관식 대비해서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3단계 범죄책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3단계 범죄체계입니다. 3단계 범죄체계에서는 여기에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이제 위법성 책임. 이게 독일어죠. 구성요건 해당성, 이제 위법성 책임자. 독일어인데 3단계 체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따로 위법성 책임을 따로따로 봅니다. 물론 3단계 범죄체계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합쳐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3단계 범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잖아요. 갑이 을을 A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A에 대해서 폭행을 했죠.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원칙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행동은 금지가 돼 있다. 범죄행위를 했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상법적인 범죄행위는 더 나가서 뭐 이거는 불법행위들, 민법도 적고 행정법도 적고 모든 불법행위는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로마법 2대 격언이 있죠.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옛날에 영어로 다 했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아니, 법에서 어떻게 예외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법성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예외의 사유를 검토한다.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로마법 시대 2대 이건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쭉 갖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2단계 범죄 체계.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하러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나눠. 그래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아예 합쳐버려라. 합쳐서 하나의 법 체계를 만드는데 그냥 뭐라고? 불법. 그 다음에 요거죠. 책임. 그래서 범죄는 이 불법과 책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2단계 범죄 체계가 됩니다. 2단계 범죄 체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또는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그 거시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나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는 뭘 의미하냐? 여기다 쓸게요.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우리가 3단계 범죄 체계에 있어서 바로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 객관적 위법성. 제가 웬만한 필기를 안 하는 게 제가 쓰고도 뭔 말인지 몰라요. 하도 이제 글씨를 못 써갖고는. 그래서 제가 꼭 불러드릴 때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 예컨대 정당방위에서 뭐가 됩니까? 현재 위법 부당한 침해.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현재 위난. 피해자 승낙은 이번에 사례로 추가됐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여기서 소극적이란 말은 네가티브를 의미합니다. 이 소극적이거든 1번식 번역이에요. 독일어 원정 보면 네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것이 존재하게 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는 얘기죠. 불법이 조각된다. 그래서 소극적이란 말은 뭔가 조금 줄어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네가티브.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다시 말해서 3단계 범죄 체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 즉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것이 예외가 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 이게 지금 3단계 범죄 체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2단계 범죄 체계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도 뭐가 됩니까? 하나의 불법 조각사유가 되버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출제가 됐죠. 좀 이따 이제 우리 금방 보십니다. 피해자 동의가 양해당한다. 그러면 양해가 된다는 얘기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동의, 양해가 있으면 즉시 그 구성요건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면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형사법은 무지하게 간단하죠. 혐의 없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가 안 되니까 뭐 범죄 안 됨.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데 틀림없이 위법성 조각사유거든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근데 이게 없으면은 얘는 틀림없이 불법 구성 요소니까는 처음부터 불법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범죄 안 됨이 아니라 혐의 없음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위법성 객관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면은 처음부터 이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 번에 날려버려라. 바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걸 지금 제가 도표에다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자, 도표에다가 정리해 놨는데 문제는
따라서 이 지금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객관적 위법성 조각 사유도 틀림없이 불법의 이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구성 요소가 되는데, 물론 이건 이제 뭐가 조각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되는데, 자, 문제는 그러면은 예컨대 사실의 착오가 되면은 고의가 무조건 구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고의범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은 그때는 예외적 과실범을 처벌하겠죠. 만약에 폭행죄 같은 과실범을 처벌 안 하니까는 폭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고의가 조각된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그때는 얼마 전에 그게 있었죠. 결국 대법원에서 조돈을 내릴 때 똑같은데 꼭 내리면은 먼저 탄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러시아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 여성이 먼저 타니까 가슴 밀치면서 나가는데 문제는 부위가 그러니까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틀림없이 피해자가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오면서 밀치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졌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가 없다. 강제추행죄는 과실범 처벌 안 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조각돼서 무죄 판결을 최종받았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바로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의 착오는 어디서 지금 기인을 하고 있죠? 구성요건에 나서는 한계. 착오는 두 개가 더 있죠. 법률의 착오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이 법률의 착오. 따라서 법률의 착오도 위법성 단계. 그 다음에 위전 착오. 위전 착오는 뭐 구성요건 요소 아니면 위법성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크게 세 가지 커다란 착오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전차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 아니면 위법성에 관한 착오인데 2단계 범죄 체계는 불법과 관련된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결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위전착도 사실의 착오. 결론은 이때 그 용어는 뭐죠? 그냥 고의가 아니라 불법 고의. 불법 고의가 조각이 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물론 이거는 불법 구성요건이죠. 3단계 범죄체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2단계 범죄체계에서 말하는 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 총체 빼버리고 불법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범 처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전차계에서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은 고의범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 처벌만이 가능하다. 이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 요것이 이제 도표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기출지문 2번 한번 보시죠. 변치 3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실의 착오로서 이해가 된다. 우리가 지금 위전착에서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사. 유추적용은 간접 적용이잖아요. 근데 왜 직접 적용을 할까요? 당연히 직접 적용이죠. 조금 아까 이 객관적 위법성 조각 사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도 틀림없는 불법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직접적인 3단계 범죄체계는 아니에요. 예외예요. 근데 2단계 범죄체계는 예외 아닙니다. 얘는 원칙입니다. 직접적인 구성 요소. 따라서 15조 1항도 당연히 직접 적용되지 사실의 착오 유추 적용설처럼 간접 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변삼회 때 기출지문 바로 그렇게 기출 적용, 직접 적용. 자, 3번 변삼회 사인인 갑이 현행 범인을 체포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에 감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착오. 이게 3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위전차가 아닙니다. 이거 위전차가 아니라 지가 뭔데 범인을 갖다가 자기 집 지하실에 하룻밤 왜 간 거구나. 이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 한개 범행에 관한 착오니까는 이거는 위전착이 아니라 법률의 착오 맞습니다.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 따라서 역시 사실의 착오에 해당된다는 것들. 자, 6회 4번. 요거 여러분 자꾸 공부하셨으면 잘 제가 요 문제 사례로 진짜 출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변시 6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근데 이 원조는 사시 43회니까 22년 전입니다. 벌써 이제 퇴임하셨지만은 건대 그 선동원 원장님 그 사시 43회 때 요걸 이렇게 출제를 하셨는데 변시 6회 때 그 사시에서 출제된 그 주간 시사를 갖다가 여기 하나가 50점짜리였었거든요. 객관식으로 그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소매치기 감료 절도죠. 소매치기 감료 절도인 이제 감료가 도주 중 핵인들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을로 하여금 갑자신을 축약해 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게한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및 구성요건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갑에게 상해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고 무죄가 된다. 단 을에 대한 갑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되고 제한 종속 형식에 따른다라는 것들. 자, 왜 그럴까요?
서구적 구성요건 요소 표지 이론 및 구성요건 착오 유추 요소에 따르면 오상박 유전착이죠. 과실범만이 성립하게 됩니다. 서구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15조 1항에 따라서 이때 고의가 직접 조항되니까는 과실범. 그 다음에 구성요건 착오 유추 적용설은 사실의 착오 규정 15조 1항이 유추 적용, 간접 적용이죠. 유추 적용. 어쨌든 결론은 과실범. 과실에 대한 의사지배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실범에 대한 기호는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 절대 성립할 수 없다. 근데 실제 문제는 제가 정지문을 바꾼 거고 실제 문제는 서구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의하면은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사실의 착오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얘는 맞고 얘는 틀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맞고 이렇게 틀린 거죠. 결론은. 사실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정지문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5번. 자, 재작년 변시 10입니다. 자, 새벽에 귀가중인 갑에게 노숙자이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했다. 그러나 갑은 이전에 소위 퍽시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에 A를 퍽시기 강도로 오인했다.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을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갑에게 A가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갑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했다. 서구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해서 폭행의 고의가 부정됐다. 맞는지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폭행죄 불법고의거든요. 불법고의인데 문제는 이게 40대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특히 이제 퇴직하셨지만 박상기 전 법무장관 연대 형부 교수였잖아요. 형부 교수인데 박상기 교수님은 장관님은 3단계 범죄 체계를 주장하세요. 그러면서도 꼭 이게 원래 누가 이걸 주장하시냐면은 지금 고대 명예교수시죠. 김일수 교수님께서 이게 서구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을 받아들이신 다음에 반드시 불법 고의라고 해놨는데 박상기 교수님은 저 뭐한 말로 이걸 무시하세요. 무시하시면서 맨날 구성적 고의. 그러니까 옛날 40대 김일수 교수님 객관식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해설에 크게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아니라 강조까지 하고 불법 고의조가. 근데 이미 사시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변시배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는 변시배 때는 요걸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 출제 교수님이 절충을 하신 거죠. 아예 구성요건이나 불법을 잘라버리고 고의, 그걸 맞는 거죠,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러나 원전은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것도 맞는 지문. 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대비해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례. 근데 좀 이따가 진도가 빨리 나가면 유전창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열심히 나가 봐야죠. 그런데 유전착이 이번에도 이제 좀 이따 또 출제가 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요거 우리 4번, 5번 객관식 사례 문제를 보시면은 반드시 연결된 게 유전착에 빠진 자를 이용하는 간접적 모험도 반드시 기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시 7회 때도 일문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변시 7회 때도 시간이 없습니다. 간접적 모험, 유전착에 빠진 정범도 우리가 피용자 유전착도 논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를 이용한 간접정보 성립 또 논해야 됩니다. 저도 맨날 유전정보 출제 안 합니다. 당연히 1수단부터 이거 출제하면 저도 간접정보까지 이런 형식으로 반드시 사례를 출제합니다. 이거 양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례로 출제가 되면은 우리들 여기 이제 판례는 없고 그렇다면은 법요과 제한 책임설 그것만 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이걸 쓰고 있어? 그래서 알아도 쓰지 마세요. 시간이 절대 이따가 문제 사례 나오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알아도 쓰실 필요 없고 이건 오로지 순수하게 객관식을 해결하기 위한 쟁점이다. 학설이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직인 부작위범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쟁점 9번. 보직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직인 지위가 난 착오의 문제인데 사례는 안 보겠습니다. 왜? 얘는 사례는 절대 출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에서 된 적 없고 객관식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객관식이니까 사례풀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객관식 대비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여기 제가 도표까지 다 돼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도표만. 자, 그러면은 이게 그 옛날, 자, 1번인데, 그 옛날 건 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20세기 초니까는 1930년대까지 이 보직인 지위와 보직인 의무인데, 이때는 보직인 지위와 보직인 의무의 구별이 없었어요.
보증인 지위나 보증인 의무의 구별이 없었어요. 1930년대 한 9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의무로 통일돼 있었어요.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로 통일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였었습니다. 우리 학부 때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40대까지 그렇게 강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 변시 들어오면서 이게 교과서에 아마 형법 그 기본서는 아직도 교수님 기본 이게 설명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근데 수험서는 싹 빠졌죠. 최소한 저는 이걸 뺐는데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법 이론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 이후에 어떤 이론이 나오는지 그럼 출제가 됐으니까 보증인설, 구성요건 요소설이 나옵니다. 구성 이제 요건 요소설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이제 형법 기본서 보면은 뭐 보증인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됐느냐 하면은 이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은 이때 이제 보증인 지위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만들어냅니다. 보증인 지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보증인 지위와 이 보증인 의무는 자기 의무예요. 요걸 갖다 같은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로 봅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보증인 지위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개념은 없었고 자기 의무로만 있었는데 이건 위법성의 요소. 근데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내고 구성요건 요소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한 10년 만에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증인 의무가 위법성 요소고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진짜 뭐 그러니까 실제 저도 봤는데 옛날에 그 뚝섬에서 옛날 그 뚝섬 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뚝섬 막아가고 한강에 거기서 수영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새 큰일 나죠. 근데 그게 80년대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MBC 그 뉴스데스크 이거 보는데 거기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 익사하고 있는데 그걸 찍고 있는 거라. 술 취해갖고는 이렇게 보트 하다가 뒤집혔는데 못 올라가. 빨리 가서 구하지. 그럼 그 사람이 익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때 얘기를 하면은 보증인 자기 의무가 위법성 요소면은 일단 그것을 구경한 모든 사람은 무조건 부작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TV로 봤죠. TV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 위성종결에서 미국에서 봤다. 그 사람도 일단은 부작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범위가 무지한하게 넓혀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위법성 단계에서 자기 의무 없잖아요. 자기 의무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위법성이 조각돼 버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1930년대까지 이 법리가 왔었습니다. 이걸 시정을 하자. 이건 말도 안 된다. 따라서 보증인 지위, 보증인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 단계 구성요건 단계에 위치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그 익사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이라든가 계약 또는 위법한 선행위, 조립 등에 의해서 보증인 지위 있는 자기 의무가 인정된 그 사람만 일단은 부작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이래서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 이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느냐? 문제는 이건 2차 대전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인데 2분설이 나옵니다. 2분설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다설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이제 위법성이 있는데 문제는 자 보증인 지위는 그래 이거는 구성요건 요소인데 문제는 보증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로 보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금방 이제 사례를 보겠지만은 보증인 지위가 구성요건 요소 얘는 빼박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증인 의무라고 하는 거는 법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법적 판단 거의 안 합니다. 법적 판단 이런 부분은 위법성 단계에서 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구성요건 요소를 보증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로 보거든요. 이건 아니다. 얘는 돌려보내라. 그래갖고는 보증인 지위에서 보증인 의무를 분리시켜버려갖고 보증인 의무는 그냥 위법성 단계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보증인 의무는 이제 위법성의 요소가 됐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따로따로 본다. 그래서 2분설, 현재 다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착오론에서 변세만 해도 3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착오론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우리가 18페이지 4번 한번 보세요.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의 문제 도표 정리인데 먼저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와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를 사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례로 구분. 자
먼저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보증인 의무는 이제 위법성의 요소가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차고 사례.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차고는 지금 범인이 행위자가 자기가 그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됩니다. 인식하지 못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즉 내가 저 사람을 구조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와 관계되는 예컨대 수영관서 들어갔죠. 아니면 내 가족이 물에 빠져서 익사지진이 있다. 그 사실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몰라야 된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나 나빠갖고는 자기가 인솔해간 그 수강생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바로 보증인 지위가 난 차원입니다. 이런 사례밖에 안 나오고. 자, 기술질문 한번 보세요. 변시 3입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 이거죠. 자기 아들이 남의 아들이다. 눈이 나빠서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보증인 지위가 난 차고입니다. 구조해결을 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 자, 바로 이러한 경우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보증인 그 구성요건 요소설에 따르면은 보증인 지위가 난 차고도 사실의 차고, 그 다음에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차고도 사실의 차고, 모든 차고는 사실의 차고. 따라서 구성요건 요소설에 따르면은 이 보증인 지위가 난 차고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사실의 차고죠. 근데 이분설도 보증인 지위도 구성요건 요소니까 이거 당연히 사실의 차고입니다. 여기에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사실의 차고. 즉 이렇게 되면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돼서 최소한 고의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겠죠. 과실이 있으면 이제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들. 자, 밑에 기준 끝까지 한번 보시죠. 3번한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갑의 차고는 자신의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차고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차고가 된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도 조각되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죠. 과실치사죄 처벌만 가능하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차고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보시죠.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 어디가 다른가 보세요. 구별해 보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알았으나 이번에 인식했다는 겁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갔는데 우리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또는 수영 교사가 내가 인솔해간 수강생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으나 그러면은 최소한 보증인 지위가 는 인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실의 차고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차고입니다.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차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성요건 요소설. 구성요건 요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차고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차고 모두 다 사실의 차고. 따라서 결론은 무조건 사실의 차고. 법전형 모의시험에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분설은 아니죠. 이분설은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차고는 아니니까 사실의 차고는 아니고, 그러다 이거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그 경우는 법률의 차고가 되겠죠. 따라서 4는 법률의 차고가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밑에 길추지면 변시배 재작년입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부진정 부작위법에서의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 이분설에 의한 과로는 제가 친 거고 실제 시험 이렇게 아주 힌트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없었어요. 자,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차고한 경우 법률의 차고로 취급된다. 이거죠.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례는 절대 안 나오니까는 이거 객관식 대비해서 이 정도만 좀 알아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증인 지위의 발생한 거 금방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판례 보시면은 여기 판례, 그래서 법령, 계약, 위법한 선행이 조리, 신이치, 사유상교. 그러나 종교라든가 간섭에 의해서는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문제 안에 답이 있거든요. 경찰관. 그러면은 경찰이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지금 뭐가 됩니까? 술 엄청 먹고 엄동설안에 길바닥에 쓰러져서 동사 직전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할 법령상의 보증인 지위에 있다. 법령상의 장유무가 인정되다. 이 정도만 답안지에다 쓰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쟁점 11번. 자, 부작에 의한 방조. 그래서 20페이지 부작에 의한 방조. 제가 판서를 안 하는데 총론은 앞부분은 판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거는 또 사례니까 이 구조만 한번 보세요. 사례니까 이 구조만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부작에 의한 방조, 자, 부작에 의한 방조는 부작의 방조. 근데 아쉬운 게 객관식은 여러 차례 출제가 됐는데 그 사례는 19년도, 20년도 법전형 모의시험, 그것도 10월입니다. 둘 다 10월. 여기서는 사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로는 안 나옵니다. 법전형 모의시험도. 그리고 아직 본인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번에 뭐 우리 나중에 이제 보시게 배임죄에서 영업비율 누설한 거 저는 그 매년 출제하거든요. 결국 올해 또 나왔습니다. 올해 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아? 그 인업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객관식은 올해 나왔어요. 객관식은 올해 나왔는데 사례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례가 반드시 이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 있냐면은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방조법이니까 공범 정성이론에 따라서 정범의 자기적 정범 실행행위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설정 없으면 문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끄집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조의 죄책만 묻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비록 교사나 방조만 물어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정범의 죄책을 써야 됩니다. 왜? 공범 정성이론에 따라서 정범의 범죄를 특정하지 않으면 교사 방조 공범은 쓸 수가 없거든요. 묻지 않아도 그건 자동으로 써야 됩니다. 또 올해 좀 심했어요. 근데 이따가도 하나 나오지만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잊어버리고 정범 묻지 않아서 안 쓸라 그러면은 뭐 감점은 하겠지만 득점도 많이 없는 거죠. 득점도 많이 없다. 그런 경우들.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위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문제는 이 자기적 정범의 실행위를 방지할 방지 의무자. 방지 의무자. 이게 뭐죠? 방지 의무자가 자기 의무 있는 자입니다. 방지 의무자. 자기 의무 있는 자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작위로 나갔다. 즉 부작위로 나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방치했다. 또는 뭐 유기했다. 이랬을 때 죄책을 물어본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나오면은 반드시 묻지 않아서도 자기적 정범의 범죄를 한 두 줄 정도 써준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보증인 지위에 발생한 거를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작위를 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부작위 방조가 성립한다.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사례 문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병은 전에 다니던 공장 사무실의 금고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절도입니다. 열쇠고객들에게 함께 범행하자고 제의했고 어른 이를 승낙했다. 제의하고 승낙했다. 요것도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데 요게 그때 달라요. 보통 제의하고 승낙하면은 문제는 뭐가 됩니까? 교사와 정범이거든요. 보통 정범이 있고 교사를 뺍니다. 그런데 제의하고 승낙을 했는데 함께 범행하면 이때는 공동 강요사, 공동 정범을 빼셔야 됩니다. 근데 절도를 공동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합동절도. 따라서 사례에서는 합동특수절도가 자기적 정범. 그러면은 지금 을병의 합동특수절도라는 자기적 정범이 있습니다. 자, 범행 당일 밤 병과 을은 계획대로 공장의 담을 넘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공장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명갑. 바로 경명갑이 합동절도를 방지할 자기 의무 있는 자겠죠. 경명갑은 공장 안을 돌아보다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을이 병과 함께 금고를 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갑은 나중에 을로부터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이를 못 본 척하고 경유실로 돌아왔다. 병과 을은 금고에서 현금 5천만 원 가지고 나갔다. 합동특수절도는 기수가 됐습니다. 이때 갑을병의 죄책은. 근데 여기서는 고맙게도 이제 갑을병의 죄책을 다 물어봤는데 묻지 않아도 을병의 죄책은 당연히 논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논해야 된다라는 것들. 48일이니까 16년 전에 이게 기출문제인데 48일 16년이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변환점이 되는데 이때 지금 사례 형태가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문은 사례, 근데 2문 쪽에 갖고는 한 30점은 사례로 내고 20점을 갖다가 그냥 기술형. 그러니까 그때 공동 가구형사를 논하라. 공모 공동 정보를 논하시오. 이런 것들. 이렇게 기술형이 있었는데 47회까지. 근데 이때부터 바뀌면서 그냥 사례로 그냥 100점. 이제 고려도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 제기가 있고, 이제 판례와 검토가 있는데, 저는 뭐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다른 강의 때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이건 본격 사례 강의니까는 반드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몰랐어요.
이번에 법률신문에서 뭐 우리도 이제 학원에서 뭐 하자고 그래갖고는 우리 학원은 지금 이거 다 총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12회 기출 총평을 다 했는데 이번에 법률신문에서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써갖고는 진짜 그 스카이 로스쿨 교수님들한테 그 이제 이번에 변시 12회 기출 해설 다 받았더라고요. 잘 돼 있죠. 형법은 이제 고대 강수인 교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뭐 저하고 쟁점이 뭐 거의 뭐 100% 일치합니다.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조금 제가 볼 때 빠뜨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다가 어쨌든 로스쿨 고대 로스쿨 교수로 해서 소위를 쭉 쓰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 한 게 너무 답안지 분량이 그러니까 문제가 과도하다. 출제 분량. 저도 몰랐는데 그것까지 안 셌거든요. 형법만 쟁점이 13개랍니다. 그것도 큰 쟁점 위주로.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한 5기나 6기까지 그러니까 시간 지금 1회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그 다음에 그 답안지도 변동이 없어요. 근데 문제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뭐가 늘어나겠죠. 글자 수가 늘어나는데 1기부터 한 5, 6기까지는 900자. 지금은 1200자, 1500자. 600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됩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시간이 근데 우리 학원 특히 첨삭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은 맨날 봐요. 그럼 맨날 그 형사법 같을 때 이제 그 형사법 고민을 갖다가 청구 와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저 학설 쓰지 말라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은 쓸 시간이 없으니까 이문 형사법을 다 날립니다. 42점이다, 45점. 통백되는 거죠. 40점, 45점 날라가면 그 끝입니다. 왜? 알아도 시간이 없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교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저기 현장에서 보시니까는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타자도 도입을 하죠. 타자가 아니라 뭐죠. 죄송합니다. 컴퓨터. 이것도 도입하자. 그럼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올해는 그게 도입이 돼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마 6월 달쯤에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수기를 쓴 사람들이거든. 형평성 어떻게 또 해결을 할 건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기만 넣으면 600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걸 뒷부에서 밀리니까 뒷부 통백내니까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극복할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 매년 주장한 건데 그러니까 제 그 주장했던 게 무지하게 확실한 지지 세력을 얻는 거죠. 기반을 얻는 거죠. 학설 안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딴 거 떠나서 학설 안 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문 형섭을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득점 40점, 45점에서 20점만 득점해야 돼. 원년 우수에서. 편성 올라가면 얼마가 더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이게 고득점의 지름길이고 두 번째. 제가 40대도 마찬가지고 40대 뭐 진짜 우리 한림에서 그때 잡았었죠. 어쨌든 지금 저쪽 가 있지만은 그때 민법의 인동화, 형법 저 김양 변호사 정정 선생이 형사법, 그다음 이창헌 선생이 민소법. 원래 상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법은 없었어. 상법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갔으면 됐었고 한림이 그때 10년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시체 1등을 이제 10년을 했는데 저는 사시에서도 학설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사시에서도 시간 없어서 이문 못 쓰고 그랬거든요. 학설 날려라. 근데 두 번째 뭐냐? 사시대부터도 똑같은데 학설 제대로 쓴 친구들이 없어요. 수석하는 친구도 제가 한 게 잘 듣고 수석한 친구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사들은 그 이제 수석한 사람들이 이거 쓰잖아요. 이제 합격 쓰기 쓰는데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 근데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늘상 이제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친구들 내가 답안지도 많이 봐주고 그랬어요. 학설 안 썼거든. 학설을 뭔 내용인지는 몰라. 그 다음에 학설을 2개 이상 쓰면은 아니면 판례 속 학설 하나 쓰면은 반드시 비판 검토를 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이게 채점에서도 별 영향을 못 끼칩니다. 어차피 90%를 못 쓰기 때문에 배점은 있지만 교수님들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걸 왜 굳이 쓰냐고. 여태까지는 못 쓰니까 쓰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는 더 적절히 아예 쓰지 말자. 왜? 형사법까지 빨리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학설 날리는 거다. 근데 이제 저쪽 신천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쓴 거 보면 학설 명치라도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도 아깝다. 판례 있으면 쓰지 말자. 그러면은 판례 없는 이론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우연방위, 위전차, 그 다음에 뭐 그 사실의 착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저기 그러니까 그때는 대표 저기 다수 하나만 쓰자. 근데 모든 그 쟁점들은 판례가 있어요. 판례만 쓰고 넘어가면 됩니다. 게다가 그럼 뭐하러 그렇게 쟁점을 내서 학설도 그렇게 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책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학설을 써놨지만 제 거 실전답안 보세요. 학설이 안 들어갑니다. 판례로만 다 법리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죠. 그럼 실전답안.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전답안인데 실제 답안에서 이 정도 분량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줄이실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뭐 글쎄. 제 거는 답안 힌트북이 딱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전 답안 정도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쓰면 과연 어떻게 득점을 하겠는가? 근데 이건 매년 뭐 검증을 받았지만은 답안지 이 정도만 쓰신다.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시험권만 70점 넘어, 1문, 2문 둘 다 140점 넘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록형은 마찬가지고. 이 정도에서 쟁점들만 쓰시면 끝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문제점. 자, 반드시 자기적 정보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합동해서 절도란 병과 을은 특수 절도죄가 된다. 딱 한 줄반.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이건 합동절도다. 왜? 정범이 있어야 우리가 공무원 정석 이론에 따라서 저기 공무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정도만 써줘라. 간단하죠. 근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한 줄이 다 달리는 거죠. 이거 없으면 쓰나 마나라는 거. 그런데 공장 경비원으로서 범죄를 방지할 보증지위에 있는 갑이. 자, 우리가 아까 경찰관이 막 술에 취해서 엄동설에 쓰러져서 그냥 법령이라고 그래요. 경찰이니까 법령이겠죠. 정확하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인가 2조인가 4조인가 기억 안 납니다. 그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것도 안 난다. 그러면 법령도 기억 안 난다. 그럼 경찰 공무원으로서 강조한 경찰관으로서 경찰 공무원 그럼 다 알아듣지. 경찰 당연히 있는 거지. 이 정도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면인데 경면은 뭘 근거로 우리가 보증인지가 인정될까요? 계약이겠죠. 그런데 생각 안 난다. 그냥 공장 경비원으로서 또는 공장 보안요원으로서 이미 그 경비원 보안요원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쓰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자, 공장 경비원으로서 범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갑이 그러면은 보증인 지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수절도를 방치하는 행위. 부작위로 나갔다 유기 방치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유기했다 방치한 행위의 죄칙이 문제가 된다. 판례 부작위 정범설.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 타인의 범행을 방치한 행위는 방지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타인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그것을 방치했다. 부작위 정범에 해당한다. 핵심이 이겁니다. 이것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 자, 그러면은 검토. 자, 부작위의 방지를 인정하는 판례에 의하면 병과 을의 특수절도를 방지해야 할 자기 의무 있는 갑이 이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갑은 특수절대 방점이 성립한다. 답안지를 구성한 방법이 1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문 가면 시간 없거든요. 2문에서 2번과 3번을 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제 거 답안 핸드북 보면은 뒤에 그런 것들 일부러 많이 하거든요. 2문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형섭 가야 되니까는 2번과 3번 합쳐서 판례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하는 것도 제 교재는 여기저기 요것도 뒤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런 걸 보시고 1문에서 이제 정석대는 이렇게 가셔도 1문 정석대 할 필요가 있는데 2문부터 이렇게 가도 교수님 딱 알고 채점하시거든요. 감안하고 채점을 하시니까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셨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 썼다. 솔직히 여기 빠진 게 없거든요. 아이고, 이거 벌써 이게 몇 판입니까? 여기 오면서. 이거 다 검증 받은 거거든요. 지금 8판인데. 이 정도만 쓰시고, 이게 이제 아까 13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13개만 쓰시면은 70점 그냥 넘어갑니다. 1문, 2문, 140점 넘어간다니 이렇게만 가시면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요 정도만.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정도만 쓰면 이거 못 써서 그러셔서 이 정도만 쓰면 어렵겠어요. 이거 다 끝난 얘기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판례에다가 이번에 이거 객관식 살아났지만 바로 이 판례가 이번에 뭐가 됩니까? 객관식에서는 또 출제가 됐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은 객관식이 또 사례하고 사례가 또 제일 심한 과목이 형법입니다. 형법이 객관식과 사례 구별이 다 없는데 그중 강이 없는 게 형법이거든요. 사례하시면서 객관식 하시고 객관식 하면 사례하시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시각에서 계속해서 쟁점을 한번 봐주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인데 자, 먼저 12번인데 이건 뭐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작년 11회 때 1번 문제인데 이 학설들이 작년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못 풀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늘 객관식 풀 때 말씀드리는데 변치 1회 때부터 6회까지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함정 문제가 있습니다. 못 푸는 문제.
일부러 시간을 끌어들이는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거 못 지나갑니다. 저 같으면 빠져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10개 날라가죠. 저 같은 성격들은 다 그걸 빠집니다. 그런 그 미끼 문제가 1회부터 6회까지 한 문제씩 있었어요. 7, 8, 90 없다가 11회 때 작년에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쭉 하는데 그거 못 풉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막 몰빵했다. 그래서 뭐 10개 날라갔다. 그러면 진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올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 출제원으로 들어가는 그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나왔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의미 없습니다. 인과계약서 이거 보지 마세요. 개수 나오면은 살인 안 쓰면 그만이고, 개수 나오면 그거 하나 그냥 버리세요. 근데 뭐 20분에 20% 확률을 찍었는데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빨리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4페이지 쟁점 13번 이제 사례용입니다. 상당 인과관계인데 비유형적 인과관계. 변시에서 사례로 2번 출제가 됐었고 3회 때는 출제가 됐는데 조금 아리송하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9회 때는 3회 때는 바로 이제 아래 문제네요. 그런데 9회 때는 뭐 빼박으로 벌써 3년 됐네요. 9회 때는 빼박으로 이 비유형적 인과과정이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문제가 9회 때는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 요것도 뭐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당인과관계.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변지 3회 기출 문제입니다. 이문이었었죠. 갑은 을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상심한 나머지 친구지간인데 범죄 그 수익 분명 문제 때문에 살해하려고 그랬었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살인죄 중지미수가 자의성 문제가 됐었고, 자, 술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을의 집으로 가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B를 승용차로 치여 B가 중상을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문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일단 치상죄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5%. 조금 제가 자랑하면은 제 거 특별행법 사례 먼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0.21 했거든요. 야, 그러면서도 0.21이면 소주 한 4병 정도? 그 정도 분량인데, 와, 그 실제 기출은 더 했대요. 0.25로 올렸더만요. 이거 운전 못 합니다. 0.25%면 운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윤창호법 적용되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중상이 있고 도로에 쓰러졌다. 자, 갑은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 P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체포되고 B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던 트럭과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이제 갑의 죄책은 치상죄인데 치사죄가 성립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비유형적 인과관계, 자, 비유형적 인과관계 이렇게만 그냥 쓰겠습니다. 자, 먼저 선행해가 있습니다. 선행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특별법이 나오면은 특히 이거 도로교통이잖아요. 이럴 때 저는 그냥 형법부터 갑니다. 저는 제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업무상 과실치상죄, 업무상 이제 과실치상죄에 가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행행위,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든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근데 어쨌든 이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과실치사 또는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되겠죠. 문제는 이때 다른 사실이 개입이 됩니다. 다른 사실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해야 있고 다른 사실이 개입된다. 전체를 우리 뭐라 그러죠? 비유형적 인과관계.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이것도 일본식 용어입니다. 또 뭐 비유형적, 비전형적 번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이런 형태. 그러니까는 어떤 형태냐? 선행해로부터 이 사망의 결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실이 개입돼서 이 선행해와 다른 사실의 개입이 공동원인이 대해서 합쳐져서 결과 발생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조건설 같은 거 객관적 기속 이론에서 보면은 어쨌든 공동원인이 되니까는 인과관계 인정되거든요. 근데 객관적 기속을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야.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상당히 인과관계에서 간단하게 어차피 객관적이와도 해법은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해결하자. 그러면은 결국 다른 사실의 개입이 이게 뭐가 됩니까?
예견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판단 기준은 예견 가능성입니다. 다수 판례 일치합니다. 예견 가능성.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이때는 업무상 과실사죄 또는 위험전 치사죄,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면은 이때는 뭐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치상죄까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사실, 다른 사실의 개입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제도 이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객관식 또는 사례 다 나옵니다. 그걸 하나씩 한번 봐주시죠. 자, 그러면 비용적 이과적인 요인은 다 이제 그거고, 자, 거기 2번 비용적 이과 과정 다른 사실 타의에 개입이 됩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례에서는 이거 출제 안 됩니다. 출제되죠. 쓸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 안 쓰거든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철저하게 객관식용. 이번에 12회 때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객관식에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 다른 사실이 개입이 다른 사실의 개입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얼마든지 뭐가 됩니까? 예견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은 판단 기준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평균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때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선행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아래 김밥 콜라 사건. 이 김밥 콜라 사건이 이번에 객관식에서 또 출제가 됐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시죠. 근데 사례에서는 안 나옵니다. 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례에서는 반드시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요것만 출제가 됩니다. 1번. 자, 요것도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다른 사실의 개입이 피해자 자신이나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 혹은 천재지변. 제가 천재지변 되게 좋아하죠. 저하고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전 맨날 거대한 싱크홀, 그 폭풍과 치고 해일이나 이런 거만 하는 게 완전히 예견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천재지변의 개입.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걸 유형화시키면은 첫 번째,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행위가 개입됐다. 예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시죠. 판례도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중과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중과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의 개입. 요럴 때는 뭐가 됩니까? 역시 예견 가능성이 부정이 된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죠. 예컨대 갑이 피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로 총상을 입혔으나 이 비관해서 피해자가 자살하고 한다. 실제로 강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고의행위가 개입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됩니까? 예견 가능성이 없다 해서 강간치사죄. 요거 부정합니다. 살인죄 요거 상당히 부정해서 살인 미수까지만 인정합니다.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바로 이런 경우. 또는 병원에 가는 길에 구급차가 테러범들의 폭탄 테러에 의해서 폭파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아니 제가 제임스 스테덤인가 그 영화 보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물건 배달해 주는데 이게 원래 정의의 기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막 싸우고 그 영화 보는데 이게 이제 급하게 가다가 경찰에 검문이 걸렸거든요. 경찰을 두드려 패갖고는 차 타는 거 싫어하는데 거기에 폭탄에가 경찰관들이 날아갔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아니 자동차에다가 테러원이 왜 폭탄을 왜 설치를 해? 영화에서나 보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 얘기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 그러한 경우도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 자, 이러한 경우 다른 요소의 개입은 예견 불가능한 것이므로 갑의 살해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이 된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유형별 고찰. 1번 다른 사실 개입이 예견 가능하다. 통상의 과실 또는 경과실의 개입입니다.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 기수. 사례에선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사례 1번이 김밥 콜라 사건. 이게 사실관계 다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이 살인의 고의를 막 쑤신 거죠. 막 이제 배를 막 칼로 막 쑤시고 복부 자상을 입었는데 문제는 복부 자상을 입으면은 수분 섭취를 극도로 조절해야 되는데 물을 함부로 마시게 보면 수분 저리가 발생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고 저도 제가 입대한 게 41년 전에 입대를 했습니다. 82년 2월 27일 날 입대를 했으니까는 훈련소에서 그때 이제 교관님이 니들 배때기에다가 총 맞아서 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배 총선 입어도 물 마시면 우리 뭘 알아? 2학년 끝장하는데 네!
하여튼 이 배에 뭐가 있는데 내장이 상했는데 이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41년 전인데도. 근데 이 무식한 조폭 놈들이 사실 조폭 친구들이었는데 아니 복구 자살 입었는데 조폭들이 야 진짜 욕받다 우리 때문에 니들이 걔네 고생을 한다 이거 빨리 먹고 많기를 해라 그러면서 김밥에 콜라에 사이다를 싸갔다는 겁니다. 그거 한 번에 먹다가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쪽은 일단 살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망했어요. 도중에 개입된 다른 사실의 개입은 바로 피해자의 치료 소홀입니다. 피해자의 치료 소홀. 피해자의 치료 소홀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한가? 예견 불가능한가? 그걸 한번 따져보시죠. 자, 판례 김밥 콜라 사건. 자, 이번에 객관식은 3번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지금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상당 다른 사실의 개입이 예견 가능성이 있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비록 사례로 출제는 안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데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돼서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들. 얼마 전에 참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 신서유이라든가 아주 그 위너의 그 래퍼 그 친구 아버님이 아마 저 비슷할 텐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간경을 앓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술 드시다가 그러니까 가셨다고 이제 일찍 가신 거죠. 근데 아니 뻔히 강경화 이 사람들이 지금 약물 섭취 진짜 그 조절해야 되는데 저도 뭐 교회 집사지만 술 좋아하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러면은 빨리 똥배도 넣어야 되고 뭐 보부집안 중성집안 뭐 많고 뭐 술 끊어야 되고 아는데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치료 소홀. 아니 어르신들 뭐 좀 하시라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더 잘하라 뭐 하시다가 또 삐끗하시고 부러지시고 의사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의 치료 소홀, 피해자 치료 소홀이 일반적으로 예견 불가능한가? 그 반대로 너무나 많이 해서 제대로 안 따라가서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 흔히 목격하는 광경들이거든요. 예견 가능성이 뭐 완전히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상당 인광 인정. 결국 살인죄는 기수. 반대파 이놈들은 결국 이제 살인죄, 공동정부사 처벌을 받았겠죠. 그게 그런 경우들. 자, 그래서 전주 교부장 살인 사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 그러니까 객관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례에서는 출제할 게 없습니다. 좀 끝. 그러니까 사례에서는 안 나옵니다. 사례에서는 예견 가능성이 부정당의 경우다. 자, 동일 취지의 판결. 일반 교통방해 치사사건 사건. 이것도 객관식 2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 판례는 똑같은데 이 사실관계가 다시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가 뭐가 되죠? 편도 2차선인 거 아시죠? 왕복 4차선입니다. 우리 서울 외곽 순환도로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인데 그 차간 간격도 상당히 좋아요. 고속도로 간격도 진짜 운전하면 저는 운전 못하고 집사람이 운전해 탄 거 하지만 쾌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편도 2차선이 적죠. 70년대 해서. 근데 거기서 세상에 거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차선은 추월선, 2차선이 주행선이잖아. 세상에 이제 보복 운전을 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추월선에서 1차 추월선에서 급정거를 합니다. 연쇄추도 빡빡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교통 방해죄인데 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고속도로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1차선 추월선에서 그때 급정차한다. 그러면 연쇄추돌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거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게 검사가 많이 봐줘갖고 일반교통방해 치사상죄로 기소했다 보지 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똑똑하는데 꼭 그 중계가 낀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차 있잖아요. 모닝이라든가 이거 지금 없는 이런 차들 그러면서 경차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찍어서 그렇게 되겠죠. 이거 살인의 고의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끝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고의까지 인정하는데 그럼 후속하던 그 운전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거는 예견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또 살인은 못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 상당 인정돼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들.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객관식요. 그럼 2번부터 이제 괄호 2번부터 사례형입니다.
자, 다른 사실의 개입이 예견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의 개입.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기 오발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 박상기 교수님이 지금도 근데 박상기 교수님은 장관 하셔갖고 이제 책을 안 내시더만 퇴직은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뭐 오유분 교수님 당연히 70들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책을 내시고 이문 교수님은 거의 80대셨는데 올해도 그 저기 책 내셨더라고요.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현직 교수 중에 제일 나이 많은 그 교수님이 성대 이제 김선웅 교수 역시 심판 내셨더만 저하고 뭐 프라이브에서 독일에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는. 그런데 이게 지금 박상기 장관님 사례집이 있었습니다. 요새 이제 저기 안 하시는데 그 1번 문제입니다. 사례 연습 1번 문제. 판례입니다. 판례 사례인데 우리 뭐 다른 이제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다 잘 아시는데 자, 중대장갑은 부대 사격장에서 사병 A의 소총에 탄알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끼워 탄알 한 발을 장전했다. 약실에 한 발이 물렸어요. 근데 이게 격발이 발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총알이 0점이 잡혀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사격을 하지 않은 채 탄창만을 분리시켰다. 근데 이 중대장이 취하게 실수를 한 거죠. 아, 우리 사격장에서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근데 약실에 한 발이 좀 물려 장전 상태거든요. 탄창에 9발만 있다고. 그 약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중대장이 이제 실수가 있어요. 탄창만을 분리시켜 사선 뒷벽에 기대어 놓은 다음 소대장 B의 소총에 이 탄창을 끼워 사격 연습을 마쳤다. 그리고 탄창을 분리시킨 다음 사선 뒷벽에 기대어 놓은 A의 소총은 소대장인 B가 메고 사선에서 내려와 사격이 끝난 중대장 갑에게 인계했다. 중대장 갑은 이 총을 병기 개원인 사병 을에게 다시 인계했고 저는 그 저기 군대에서 이사정 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복권 맨날 낑낑 지고 나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병기계 이게 주특기 아닙니까? 물론 주특기가 다 일반 빵이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주보지. 저 같으면은 뭐 이사정 맨날 뭐 보고품만 했었는데 병기계 오니까는 병기계 오는 당연히 약실 검사부터 사기소 총이 왔다 약실 검사부터 해야 되겠죠.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을은 부대 행정관 앞에서 이 총의 총구를 행정방 방향으로 향한 채 무심코 방아쇠를 갖고 격발했다. 그게 아니라 장난을 친 거죠. 행정관에 이제 동의하고 장난치면서 땅냐 하는데 물려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해가지고 탁탁 하면서 이게 제대로 물렸어요. 격발이 안전피도 풀고 격발이 되면서 가슴에 맞고는 그냥 우리 때 16인데 요새는 뭐 K1, K2 뭐 그렇죠. 우리 때는 M16 맞아도 죽습니다. M1이야 카민 같은 거 맞아도 죽습니다. 가슴 맞았는데 당연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문제는 뭐가 됩니까? 일단은 이때 기본적 중대장의 업무상 과실이 있죠. 사망했습니다. 다른 사실의 개입이 뭐가 됩니까? 다른 사실의 개입이 바로 병기 개원에 바로 이 엄청난 중과실이 개입되는 겁니다. 자, 개입됐다. 자, 판례 총기 오발 사건. 갑으로부터 총기를 인계받은 을이 총기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병기 개원인 군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뭘 의미하죠? 예견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병기 개원인데 예견 불가능하다. 일이므로 만일 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갑의 과실이 곧 시의 사망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때 중대장은 최소한 이제 예편은 했겠죠. 어떻게 군생활을 계속 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대장은 최소한 처벌을 면했습니다. 근데 박상기 교수는 조금 반대. 저도 이거는 박상기 그 장관님의 견해가 옳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실의 공동정을 인정하거든요. 사실 둘 다 병기호는 당연히 이제 뭐 남한산성 갔죠. 육군 교수도 갔지만 중대장도 처벌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의 공동정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건 과실의 공동정범. 근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 단독범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얘기가 와서 부정했다. 뭐 이런 경우들.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아까 강간 피해자가 몇 날 며칠 고민한다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 그때도 대법원은 상당히 부정했습니다. 강간치사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사례 3번. 사시 44회니까는 21년 전이네요, 벌써. 그렇게 해서 거시기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윌라갑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 갑은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러자 갑은 절망한 나머지 자신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것은 결국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라 생각하고 다수의 남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킴으로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갑은 자신과 성매매를 원하는 병과 동침을 하면서 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병은 에이즈 환자 갑과 동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비관 끝에 자살하고 말았다.
그러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었지만 병은 갑과의 동침으로 인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가 없음이 밝혀졌다. 어쨌든 근데 이때도 이제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보통 에이즈 바이러스는 살인은 안 봅니다. 처음엔 막 살인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많지는 않지만 늦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늦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상해 정도로 봅니다. 그럼 결국 사망하면은 이제 상해치사 정도. 이게 다설입니다. 판례는 없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 성대 이문 교수님 살인죄. 근데 저는 무조건 살인죄로 갔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상해치사하면 결과적 가중범인데 수험생들이 상해치사 결과적 가중범도 상당히 당연히 논하거든요. 순간 헷갈립니다. 살인죄는 빼박고 그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순간 쟁점이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것과 결과적 가중범도 상당히 인과관계를 논하 이건 차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인데 이것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쉽게 가라.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랬는데 어쨌든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에이즈 환자와 뭐 성관계 가졌다 그래서 100% 그 저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즈 감염된 건 우리 저기 코로나도 우리 집사람도 걸렸었고 아들 걸렸는데 저하고 또 우리 둘째는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하고 뭐 집사람은 어디 가서 자? 같은 뭐 이불에서 잤지. 침대에서 자지 못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 가졌다 그래서 100% 직방 몇 퍼센트라든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된 바가 없습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 그냥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자 극단적 선택 이건 불가능하죠. 살인죄로 본다면 결국 상당인과 부정해서 살인 미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여기 이제 도표 다 했지만 9회 때 요거 말씀드려요. 9회 때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9회 때는 지금 갑이 을병에게 뭐 시가 미워 죽겠으니까 시를 갖다가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며칠간 입원할 정도로만 좀 때려줘라. 며칠간 입원할 정도로 때려줘라는 얘기는 상을 가라는 얘기죠. 공동상해. 그랬는데 뭐가 있습니까? 을이 주먹을 휘둘렀죠. 근데 문제는 을은 외견상 건강하게 생겼는데 남들이 모르던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남들이 모르는 한 번 강조되고 특이한 두 번. 그러니까 뭘 지금 교수님이 교수님들께서 지시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견 불가능하다.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다. 그랬더니 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상해 결과 발생. 그러면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히 관계 당연히 부정되죠. 상해 미수. 그 다음에 치사도 부정.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회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실전 답안 한번 보시죠. 1번. 자, 도로교통법 근데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그 다음에 사망했습니다. 사실 개입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바로 그 트럭. 요것이 이제 개입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요거 당연히 음주운전죄 제출. 올해 12회 때 또 나왔습니다. 객관식만 4번 나왔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 죄수관계 실체적 경험. 4번이가 5번 아마 있을 텐데 하여튼 이번 12회 때 개관식 또 나왔어요. 3회 때는 이렇게 사례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어차피 저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특별 형법부터 쓰셔도 되고 저같이 뭐 그냥 형법부터 올라가도 되고 저 상관없어요. 기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당 인과관계. 피해 사망은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던 트럭과 부딪혀 전복되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인가?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제3자의 업무상 과실행위, 트럭 운전사 신호 위반이 개입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갑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삐를 치어 중상 입은 업무상 과실행위와 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결국 갑은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는 미수가 돼서 무죄.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성립이 된다는 것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긍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차로에서 신호 무시하는 차는 많다. 그렇게 써도 되고. 근데 보통 누구도 안 밝히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트럭이 달린다. 이거를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본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신뢰 원칙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을 깨트리는 건 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럼 얘기할 수 없다. 어느 쪽 수준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써갖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9회 때는 아니에요. 9회 때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이라 교수님이 딱 설정해 놨는데 그때 얘기 가서 인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3회 때는 상관없고
어떻게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교특법 위반죄. 방열이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 인정됐죠? 그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해서 일단은 처벌받고 이거 3회 때도 나왔죠. 5회 때 또 나왔습니다. 반드시 다반제 이거 특별행거에서 논하죠. 이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상죄, 윤창호법 위반. 갑이 술에 만취한 상태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미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록형에서도 출제됐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 문제죠. 3회 때 나왔었죠. 3회 때 나왔는데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 상태가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답안지에 산출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록형에서도 출제됐었어요.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0.25%면 제가 소주 4병 이상 운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B에게 중상 입혔죠. 따라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들. 죄수 중요하죠. 이거 우리 여기도 있는데 뒤에 도표 있습니다. 싹 정리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면 이건 교특법 위반죄 흡수해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러다 2번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하면은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특법 위반죄도 법 적용하고 흡수해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하여튼 4번인가 5번인데 이번 12회 때도 나왔죠.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 실체적 경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보셨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를 또 정리해봤습니다. 뭐 또 설명드리면 반복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이거 사례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객관식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요것만 재료 정리하시면 사례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요거 다음 쟁점 들어가시죠.